들어왔어요? 오늘 뉴시스 추락하는 한국 잠재 성장률 1% 내려앉나라는 기사입니다. 썬가크로스의 나 정치 코멘트입니다. OECD의 국회 예산 정책처 잠재 성장률 1%대 제시. 하는 총재 ECB 토론서 잠재 성장률 2% 하에 언급. OECD 주요 국가별 잠재 성장률 전망. 어, 10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25년 2.02에서 2026년 1월 1.98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선진국 중 잠재 성장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다가 여러 가지 출산율 장려가 많이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지난 2016년 2.99%에서 2026년 1.98로 10년 만에 1% 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전망 시기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 총생산 갭 현상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OECD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 성장률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0%보다 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01년 이후 OECD가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2001년 이후부터 OECD가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였던 건 지금까지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한 달 동안에 18조를 갖다가 정부 돈을 빚을 썼다는데 이것도 참 충격적이죠. 한 달 만에 18조를 썼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증가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도 1%는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벌고 그냥 내버려둬도. 국내외 기관에서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2024년부터 2026년 중 잠재 성장률 추정치로 2%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일 때 계속 윤석열 정부 경제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 2024년도에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이 GNI 국민 경제 소득이 총소득이 OECD 국가에서 6위였어요. 미국이 1위고 2위가 독일, 3위가 영국이고 4위가 프랑스, 5위가 이태리, 6위가 한국이었어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6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이죠. 그런 것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나라를 흔들어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고 한 달 만에 18억을 갖다 빚을 내서 소진했는데 한 달 만에 18억을 갖다가 쓴다는 것도 우습죠. 하지만 올해 잠재 성장률 1%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2%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OECD 국가가. 국내외 기관의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내놓고 있고 계속 이재명 정부는 돈을 빚을 더 쓰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재명이 지나온 성남시나 경기지사의 후임들은 이재명이 지나간 곳은 전부 빚값 내고 허리가 휜다. 또 우리 국민이 목격한 것은 그 선거 때마다 전 국민 나라 돈을 자기 돈처럼 뭐 25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선거에 승리했죠. 그리고 재보궐 선거에서도 영광군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영광군에서 민주당을 갖다 찍어주면은 100만 원씩 전 영광 국민한테 100만 원씩 준다. 지자체 돈으로. 그러면 지자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빚으로 그거 살림 되겠어요? 빚쟁이가 되는 거지. 국내 기관에서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내놓고 있고, 한은은 지난해 12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2024년부터 2026년 중 잠재 성장률 추정치로 2%를 제시했다. 2016년부터 2020년 중 2% 중반에 다소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올해 잠재 성장률 1%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이것은 2001년 이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2025년이니까 25년 동안 1% 떨어진 적은 OECD 국가가 1%로 그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제시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창용 한은은 이달 초 22 유럽중앙은행 토론에서 10년 전만 해도 잠재 성장률이 3%였지만 지금은 2%보다 낮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우리가 평상시 3%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OECD 국가에서 지혜 나이가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6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우리의 잠재 성장률 1.9% 하향 조정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OECD 국가에서는 1%까지 낮춰놨어요. 이것은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2025년부터 2030년 잠재 성장률을 1.5% 더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후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해서 2040년에는 0% 수준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2040년에 있는 0%가 될 거란 거예요. 성장이 전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 하락이 있어서 출산율 반등과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로 9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출산율 최고치를 작년 2024년도에 했잖아요. 근데 그 출산율을 이렇게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노력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전부 다 출산 장려금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뭐 대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걸 봤어요. 이러면 성장,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렇게 뭐 이 자녀 이상 주면 뭘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정부가 그대로 이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바꿔주면 애 낳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잠재 성장률 3% 회복을 주요 경제 목표로 냈으며 인건지능 등 새 먹거리 발굴과 산업구조 혁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부 빚을 내서는 그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빚을 갖다 냅니까? 나는 그 인물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지난 곳이 성남시나 경기지사 때 후임들이 이재명이가 지난 건 빚을 져놓으니까 빚 갚느라고 허리가 휜다. 우리가 뭐 성남시나 경기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세요. 전 국민한테 선거 때 뭐 25만 원 준다고 자기 돈처럼 자기 호주머니 돈을 쓰면 누가 뭘 합니까? 나라 돈을 가지고 25만 원씩을 주면 이 나라가 13조 빚을 지는데, 그리고 지금 영광군에 가서 민주당 찍어주면 영광 국민한테 다 100만 원씩 준다. 영광 국민이 빚쟁이를 만드는 거 이게 다. 한은 역시 지난달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 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블로그 글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잠재 성장률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는 점이 과다하다고 짚고 생산성 개선과 생산 가능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출산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뭐 군소재지나 이렇게 조그마한 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애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작년도 9년 만에 최고의 윤석열 정부가 출산율을 갖다 올렸어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이미 1%대로 떨어져 있고 0%로 가는 하락 속도도 빠르다. 지금 이렇게 빈대서 나라 돈까지 막 퍼쓰면은 0%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기술 진보와 노동 생산성 증대, 저출산 해결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의 제도비 선택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2024년도 그 12월 31일 날 역대 최고의 수출을 했고 출산율은 역대 최고였다. 지금 이제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지만 역대 9년 만에 최고의 출산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그 출산율 증가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바지했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전부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윤석열 정부 미워서 윤석열 했던 거 다 뒤집어 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줘야지. 아이를 낳는 대책에 대해서 정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저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정부 저 정부 필요 없어요. 나라가 위기에 상하면 우리 국민은 다 걱정을 하는 거지. 여당 야당이 필요 없고 뭐 민주당 국민의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가 이렇게 급속도로 내려 주저앉고 있는데 성남시나 경기지사 시절에 아니면 또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에서 했던 짓을 계속 이 정부를 맡고 그런 식으로 빚을 내고 나라를 추락시키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참 고민이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보는 것이 앞으로 길이 보인다 나 그랬잖아요. 뭐 집을 개줍니까? 오늘 뉴스에서 2025년도 7월 7일자 기사로 추락하는 한국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다. 2001년도부터 2025년 25년 동안 한 번도 1%대로 OECD 국가에서 OECD에서 우리나라를 1%로 지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 1%다. 그런 것은 2001년도부터 2025년 사이 한 번도 1%로 OECD 국가가 잠재 성장률을 한국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25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여야가 뭐 줄타내고로 무정부 상태 만들고 여당은 또 비상계엄을 쳐서 나라를 이정으로 만들고 있는 사이에 나라가 이렇게 추락했다고 봅니다. 그나마도 한덕수 총리가 뭐 재정 그들이 그걸 붙잡고 붙들고 그렇게 애를 쓴 덕분에 2024년도는 OECD 국가의 GNI가 6위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정되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정치권들이 망친다고 그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와서 뭘 합니까? 이 나라는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제가 안정지고 매우 강하다. 문제는 정치에 있다 그랬잖아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적이 됩니까? 오늘 또 헤럴드 경제예요. 헤럴드 경제가 2025년도 7월 6일자 기사입니다. 동남아 여행 취소 예약에서 50도 살인 경보 발령. 50도 살인 경보 발령이면 왜 이런데 더워서 뉴욕이 146년 만에 최고 폭염을 맞이하고 일본이 130년 만에 폭염을 맞이하고 일본은 지금 열도가 난카이 뭐 대지진으로 그 국가에서 뭐 식량들 일주일치를 하고 물을 갖다가 비축하라. 난카이 대지진 협곡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인은 3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뭐 집은 몇만 채가
소실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내놓고 국민들한테 이 30만 명 중에 80명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는 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거기다가 최고의 이 봉이에요. 돈을 현금을 제일 많이 쓰고 카드를 제일 많이 긁어댄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제일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큰 손이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도 관광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우리 기업들은 도산을 하고 관세로 인해서 수출하는 길이 막혀 있고, 국내는 야당이 줄타넥으로 정부가 무정부 상태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럽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 나가서 뭐 칼도 맞고 사방에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여행 취소해야겠다. 50도 살인 경보 발령. 한국이 그나마 제일 시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광지 지금 나는 이렇게 완도로 기촌해서 10년 됐는데 완도가 여름이면 더울 줄 알았는데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산바람이 불어오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들에 쑥도 나고 냉이도 나고 채소가 파랗게 얼지 않고 그래서 연료비가 덜 들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남쪽이니까 엄청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닷바람이 들어서 시원하고 밤이면 이불 덮어야 자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나는 뭐 읍내 가서 생필품이나 사면은 집에 오고 가는 길에 뭐 절벽 뭐 경치 좋은 데는 앉아서는 오일장 보고 마트에서 산 거랑 오일장에서 산 뭐 먹거리를 갖고 벤치에 앉아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먹고 바닷바람 좀 쐬고 들어온 거 고작이었는데 유튜브 하면서 이런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완도뿐만 아니라 해남이나 강진이나 여러 광주라든지 화순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찍어보니까 이 조그마한 그 군소재지나 이런 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비밀이 많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해외에 가서 돈을 그렇게 펑펑 쓰고 우리 기업은 도산시키고 이러지 말고 우리 국내 산업을 살리고 관광 적자 100만 달러를 적자인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국민이 물론 지금 이 초여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연시 땀이 쏟아지는 날씨 긴 장마와 함께 이른 더위가 한반도를 덮친 영향이다. 하지만 또한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약한 수준이라는 게 우리나라 수준. 뉴욕이 146년 만에 처음으로 폭염이 쏟아지고 일본이 13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40도로 드나들진 않잖아요. 유럽, 미국 등에 6월부터 40도를 넘나드는 이른 더위가 나타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왜 거기 가서 죽습니까? 멀쩡한 나라 놔두고 왜 일본이 지진이 이 100년마다 100년에서 150년마다 일어나는 그 일본 대지진의 지금 주기에 지금 달해서 일본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데 자기 국민들한테 일주일치 식량하고 식수를 준비하라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거기를 왜 한국인이 1초에 한 사람씩 제일 세계 1위로 많이 가서 돈은 한국인이 제일 돈을 많이 쓴다고 카드를 박박 긁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화산까지 폭발했어요 일본이 지금. 뭐 한 군데서 하루 만에 천 건의 지진이 일어난 데도 있어요. 아시아는 예외 아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일부 지역에는 최고 기온이 이미 50도 육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른 폭염이 전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한국은 시원하니까 한국 관광여행을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다 폐업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외국 가지 말고 국내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나 조그만 농가라든지 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저기 전라도까지 조그만한 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있어요. 뭐 나는 여기에 살면서 이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10년 기촌한 뒤에 맨날 집에서 뭐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뭐 그 농사 2,300평 농사 짓느라고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뭐 강진의 다산 뭐 정약용의 다산
그런 역사나 이 완도에도 이순신 충무공이 죽은 마지막 했던 그 고금도가 고구마가 제일 많이 난대요. 해남 고구마 유명한데 실은 완도예요. 완도 고금도가 고구마 첫 생산지죠. 그 고금도가 고구마 이름을 따서 고금도래요. 거기 가서 역사적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그 묻혔던 무덤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일각에서 올여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지난해의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인데 지금 해외여행 가지고 차라리 국내가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거 좀 해줘봐요. 이거 지가 저절로 왔네. 실제 이달 3일에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남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장마 전선으로 인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초여름 고온다습한 최악의 여름이 찾아온 셈이다. 지금 50도까지 올라간다잖아요. 하지만 해외로 시선을 넓히면 한국 날씨는 비교적 시원한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37도까지 올라갔다고 우리나라 엄살인데 지금 50도로 중국이 5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근 서유럽 전역에 걸쳐 최대 40도 후반에 48도 50도에 40도 후반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면 시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때 프랑스 경우 지난달 30일 파리 주요 도시의 기온이 40도가 넘어섰다. 이런 데를 뭐하게 갑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나라 관광 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일본이 한국인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한국인이 돈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카드 박박 걷고 명품 사고. 이 미친 짓이죠. 우리나라로 돌릴 때 우리나라 뭐 제주도라든지 관광지에서는 바가지 요금 좀 씌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뭐 태국이 해외로 일본이 해외로 값싼 데로 빠지잖아요. 다시 찾는 곳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친절하게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멀리 내다보면서 관광을 해야지. 한번 갖다 벗겨먹고 갖다가 바가지 씌우고 끝낼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점점 뚝뚝 떨어지죠, 관광객이. 근데 프랑스 경우 지난 30일 파리 주요 도시의 기온이 40도가 넘어섰다. 이에 따라 1947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6월 날씨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이 146년 만에 최고의 6월 달에 폭염이 됐고 일본은 130년 만에 최고의 폭염이 있는데 왜 그런 데를 쫓아갑니까? 프랑스가 1947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6월 날씨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전국적으로 1300가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면 그게 알만하죠. 비교적 남쪽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더위는 더 극심했다. 남쪽은 더 덥겠죠. 6월 말에는 남서부 지역의 기온이 최고 46도를 넘어서서 6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37도 가지고 엄살 부리는데 여기는 46도라네요. 전국 적도로 40도가 넘나는 폭염이 지속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 대비 15도 이상 기온이 높아지는 등 이상기후 발생이 시작됐다. 이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류 멸망의 시기를 다 치닫고 있어요. 전염병,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전염병과 이 기후변화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이나 화산 폭발,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마지막 지구 멸망 시대 하나님이 인간이 음란이 극에 달하고 동성인간 나타나올 때 이때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대가 오면은 그때가 지구 멸망인 줄 알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40도를 넘나든 폭염이 지속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 15도 이상 기온이 높아진 등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이탈리아 대도시도 기준 38도에서 41도의 온도가 지속되며 일부 시간 야외 노동 금지령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중부와 동유럽의 폭염이 확산하여 농업과 에너지 공급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날씨 이상기온,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인하여서 이상기온으로 과일에도 여러가지 생산 지장을 줘요. 우리 남해안 쪽 고흥이나 완도 이쪽 남해안 쪽에 유자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인기예요. 이 가장 비타민C 함유가 많은 레몬에 100배가 더 유자가 많다는 거예요. 유자가 비타민C가. 그리고 유자가 냄새를 없애고 구취를 없애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난 유자가, 한국산 유자가, 이 유자가 한반도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바라보고 같은 공인에도 바닷가 근처에 바닷바람을 맡으면서 일부에서만 유자가 재배가 돼요. 그래 유자를 갖다 서울에다 심어놓으면 탱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유자가 수출이 잘 됐는데 올해는 유자 꽃 자체가 안 피어버려요. 공군에서는 유자 나무 묘목을 팔고 있는 공군에서는 이상기온으로 꽃피는 시기가 조금 한두 달 늦춰준다는데 지금 6월 7월에 들었었는데 유자꽃은 커녕 꽃필 징조도 안 보이는데 무슨 유자가 열리겠어요? 미국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1억 7,4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등 이른 더위로 골치를 겪고 있다. 6월 말부터 한여름에 나타날 법한 이례적인 더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6월 말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주요 도시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 평균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평년보다 5 내지 8도 이상 높은 극한의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지역의 기온이 46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관측일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웃나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중국 북부와 중부권 도시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 최고기로 갈아채웠다. 중국 기상청의 폭염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농작물 피해 예방하기 위해 기급조치에 나섰다. 이런 이상기온은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주죠. 다행히 우리는 지금 2,300평에 한 30가지 야채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관정수가 있어서 농작물에 관정수에서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아직은 하지만 유자가 이제 안 열리는 거 그런 것이 있죠. 이처럼 그나마 이 한국이 괜찮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국가에서 난카스 지진에 대해서 지금 지진에 그 전에 그 일본 그 대지진에 그 주기가 지금 100년하고 150년 사이에서 나눴는데 이미 100년이 지났다는 거 이게. 그래서 30년 지금부터 30년 안에 그 전에 제1본 그 지진에 3배나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제1위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가고서 거기서 돈을 펑펑 쓰고 제일 큰 손이란 거예요. 한국인이 가서 일본 경제를 갖다 먹여 살릴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이 끊어지면 일본에서 벌써 한국인 관광 모시기로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잠재 성장률 OECD 국가에서 잠재 성장률 1%로 갖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작년에 2024년도 적자가 관광 적자가 100만 달러가 우리가 적자인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사방에 몰려가서 카드를 박박 긁어서 명품 사는데 돈을 그렇게 정신없이 쓰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폭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나마 한국이 좀 시원하다는 거예요. 공기 중 온실가스 배출이 시작된 이후 폭염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195개국 정부가 속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는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가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을 모두 증가시켰다고 명확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대충대로 한꺼번에 날마다 차를 타고 나가지 말고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생필품 사러 나가고 뭐 땅에서 나는 자급자족한 걸로 먹고 대순대로 외출도 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땅에서 차를 많이 운행한 것보다 대중교통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기는 이제 귀촌한 데는 여기는 버스길까지 나가는데도 뭐 1km에서 2km 가까이 차를 운행해서 가니까 노인들이 걸을 수 없잖아요. 차가 발이니까 대순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일이 있으면 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서 대여섯 가지 일을 보고 이렇게 쇼핑을 하든지 일을 다 보고 대여섯 가지, 우리는 한번 읍내 나가면 대여섯 가지 일을 한꺼번에 봐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외출을 삼가하고 또 자동차 기름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많이 쓰면은 이 이상기후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닐 같은 것도 분리수거를 잘해서 비닐 같은 거 태우면 안 돼요. 뭐 요 시골 사람 무식해가지고 뭐 비닐 막 태우고 난리친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여름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규정해 지난해 비교해 더 뜨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5도 상승하며 관측사상 최초로 1.5도 기준을 넘어선 바 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 5월 글로벌 연간 10년 기후 업데이트를 보고서를 통해 적어도 2025년부터 2029년 중 한 해가 2024년도 역대 최고 더위를 넘을 확률이 80%에 달한다. 작년 기후보다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폭염, 강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농작물이 다 이상기온에는 다 죽고 냉해를 입고 다 녹아버리잖아요.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 2025년도 7월 6일자 기사인데, 동남아 여행 취소해야겠어, 50도 살인경보 발령, 한국이 그나마 제일 시원이라는 그런 기사예요. 우리 한국의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뭐 많이 사람 밀리는 그런 관광지 말고 조용한 데 찾아가서 발 담그고 그렇게 초록숲에서 이렇게 그 지역의 역사적인 그런 것을 가고 부채 붙이면서 돌아다니고도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지에서는 지금 동남아시아 여행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50도로 지금 폭염이 내리친 데다가 지금 또 한 가지 한국경제신문이 2025년도 7월 6일자 기사를 보면요, 동남아에서 7,000원짜리 마사지 받는 남성이 무서운 경고, 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매일 외신 보도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 있어. 아주 무섭네요. 동남아시아에서 저렴한 가격의 마사지를 받지 말라는 조언이 외신에 보도돼 관심이 끈다. 뭐 태국 뭐 그런 데 가서 마사지 함부로 7,000원 주니까 싸다고 받고 이래가지고 이 병이 옮아가지고 6일 지난 4일 현지 시간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조 힌팅턴 박사는 태국 골목길에서 한 노인에게 $5, 약 7,000원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은 후 다리에 보기 흉한 여드름이 생긴 남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말 이 사진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 사진 좀 보세요. 내가 한번 이걸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이거 좀 봐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마사지 받고 나서 이 피부가 다리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 징그럽죠. 태국에서 마사지 받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뭐 7,000원 주고 마사지 태국에서 받고 이런 관광 가서 이런 걸 당했다는 거죠. 태국 가서 이런 7,000원 주고 마사지 받았는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변해서 농이 잡히고 고름이 터지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참 무섭죠.
오늘 한국경제 뉴스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저렴한 가격 마사지 받지 말라는 조언이 외신에 보도돼 관심을 끈다. 6일 지난 4일 현지 시간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조힝턴턴 박사는 태국 골목지에서 한 노인에게 $5를 지불하고 7,000원 정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은 후 다리에 보기 흉한 여드름이 생긴 남성 사례를 소개했다. 휘팅턴 박사가 공유한 영상에는 방금 보여드렸죠. 이 남성이 마사지를 받은 날 아침 다리에 군데군데 보기 흉한 혹과 여드름이 생긴 모습을 담겨있다. 모낭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다. 휘팅턴 박사는 여기 모이는 건 모낭염이라며 황색 포도상 구균과 같은 모낭염 일종의 성병이잖아요. 예, 이 매춘하는 여성들한테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세균이 모낭에 침투해 감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러운 손, 재사용한 오일 또는 깨끗하지 않은 수건, 피부에 박테리아를 유입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땀에 젖은 다리, 열린 모공, 그리고 골목길 마사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마사지 받고 나서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손으로 또 여러 사람이 썼던 수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데서 이런 아주 피부가 썩네 썩어. 휘팅턴 박사는 마스크를 마사지사가 마스크를 썼다고 그래요. 마스크와 관계없이 손이 더러운데 그 뭐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집에서 흐르는 물에 늘 씻고 그러기 때문에 뭐 장갑 끼지 않고 막 음식을 주물러도 하나도 병균이 생기지 않잖아요. 흐르는 물에다 늘 손이 물에서 사니까. 우리 뭐 흙을 만지고 와서는 해도 우리 거기에 있는 농촌에 있는 것은 무공해 유기농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초제라든지 농약 치지 않은 그런 흙을 만지고 와서는 손 깨끗이 흐르는 물에 늘 씻으니까 그런 더러운 그런 융지에서 그런 데하고 다르죠.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음식을 해도 전혀 가족들이 탈이 안 나는 건 뭐예요. 해외여행 가서 이런 일 저지르고 가족들한테 옮기고 이러면 되겠어요? 직원은 생물학적 위험이 있는 손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등 단지 마스크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낭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항생제와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한국에서 구독자 66만 명을 보유한 국내 여행 유튜버가 캄보디아에서 발 마사지를 받았다가 심각한 피부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유튜버 한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발 마사지를 받은 태국이 아니라 또 캄보디아에서도 일어나 봐. 발 마사지 받은 다음에 심각한 피부염으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튜브 채널 외국에 가면은 뭐 성병, 매독 이런 것도 걸려오고 여러 가지 더러운 피부염 지금 태국하고 중국에서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해서 뭐 50명이 죽었니 어쩌니 보도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홍콩하고 영국하고 태국에서는 영국하고 베트남에서는 홍역이 지금 난리 친다 그래요. 홍역. 일본은 지금 난카이 협곡 대지진에 정부가 이 난카이 협곡 대지진에 일본인이 30만 명이 죽을 것이다. 여기에서 80%를 줄이는데 일본인들을 교육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주기가 100년하고 150년 사이에 오는데 제1본 지진에 100년이 훨씬 지나서 지금은 이미 터지면은 그때 3배 이상의 대단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위험한 데를 우리 한국이 제일 많이 간다는 거예요. 1초에 한 사람씩 간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 국가가 우리 한국이에요. 돈을 또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카드를 명품 사는데 제일 많이 소비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24년도 관광 적자가 100만 달러를 잃었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01년도 이후 처음으로 1%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0%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비관적인 보도를 내놨어요. 우리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그만두고 국내 여행으로 돌려주고 국내 여행지에서는 바가지 요금 좀 씌우지 마세요.
마사지를 받은 후 발목 부위에 동그란 물집이 잡혔다는 그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집에서 터뜨렸다. 하지만 해당 부위에 노란 고름이 차오르는 등 점점 증상이 심해져 결국 피부과를 찾았다. 피부과에서 염증이 심각하다고 판단 즉시 치료했다. 의사는 염증 부위를 짜내고 이 부위에 3차례 주사를 놓고 놓았다. 유튜버는 그때 죽을 뻔했다. 너무 아파서 정신이 끊어질 정도였다. 5달러 값싸다고 갖다 마사지를 받고 이런 낭패를 해외에서 많은 더럽죠. 그 사람들이 위생 내가 봐도 시커먼 손으로 막 좀 그런 거 보면 더러워 보여요. 그는 2주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쓰던 수건들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팍팍 삶아서 무슨 소독을 해서 쓰겠어요. 그는 2주간 약을 먹으면서 3차례 피부과를 방문해 치료를 반복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다른 피부과 보니 상태가 심각해 대학병원의 외과에 방문하는 걸 권유했다. 외과 의사는 문제가 생긴 부위를 보자마자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취한 뒤 수술로 염증을 전부 긁어내고 주사바늘 꽂아 남아있는 염증을 빼내야 했다. 이 피부 마사지 7,000원짜리 받고 나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캄보디아하고 뭐 태국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50도의 폭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에 37도가 났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영상에서 앞으로 동남아 가실 분들 많을 텐데 마사지 받을 때는 너무 싼 곳 찾지 마시라며 마사지 비용 아끼려다 병원비, 약비, 교통비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여행으로 돌리세요. 건전한 국내 여행에서 역사적인 그런 관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경제 2025년도 7월 6일자 동남아에서 7,000원 마사지 받는 남성 무서운 경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것은요. 뭐 뉴시스예요. 2025년도 7월 7일자 기사입니다. 주진우가 이 대통령이 말한 거죠. 이 주담대 6억 규제 버짓수 틀려 전월세 대란 우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6억을 규제한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강남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1가구 1주택까지 모든 전 국민들한테 세금을 물려가지고 집 팔고 강남에서 집 팔고 나갔기는 그 강남 죽이기로 했잖아요.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래 1가구 1주택까지 갖다 먹을 조이니까 중산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중산층이 서민으로 다 내려가죠. 그 나라 경제가 제일 안정적인 나라는 가장 부자하고 가장 가난한 중간층인 중산층이 그 가장 많이 돼 있는 나라가 가장 안정된 나라예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문재인 정부가 95점 이상 받죠. 점수를 코로나 때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차기 정권을 갖다가 국민의힘당에 뺏겼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런 거예요. 전부 어거지로 갖다 조여서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하면은 무슨 세금 가지고 뭐 부동산 잡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정부지로 아파트값만 막 뛰어오르는데 저것을 저들에 둘 것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몇 가지 잘한 것들 중에서 내가 칭찬한 부분이 대부 관계라든지 이 주담대 6억 규제는 잘했다. 다른 국민들은 손해보지 않고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몇몇 투기 지역을 은행빚 얻어서 집 살란 사람들을 6억 규제했다는 거예요. 뭐 전세 대란이라는데 왜 강북이라든지 경기도에 값싼 집 전세 싼 거 많이 놔두고 강남에다가 갖다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전월세 대란 우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소수에 불과하다.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 집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다 끊어졌는데 중국인들만 12채 집을 강남에 집을 구해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가진 사람만 대출 못 받아 좋다. 이것도 웃기는 소리가 뭐냐면 이미 현금 가진 사람은 다 현금 가지고 이미 집 다 샀어요. 그리고 그 현금만 가진 사람이 무조건 집 사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세금 많이 내는데 집 사는데 현금이 있다고 다 사겠어요. 일단은 자기가 강남에 집을 살 수 없는데 투기 목적으로 은행빚 얻어서 사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잡은 거 아니에요. 이미 강남에 현금 가진 사람은 다 이미 집 샀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 돈 현금이 있다고 다 집 사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가 주진우 의원이 한 말 중에 80%는 내가 잘했다고 지지한 사람인데 주택담보 6억 원 이거 갖다 막은 건 잘했다고 보고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강남은 이미 집값이 지금 안정세 접어들고 지금 부동산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그건 뭐예요? 은행돈 가지고 강남에 집 사겠다는 세력이 잡혀진 거죠. 6일 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망 치명터라는 제목 글을 올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이미 전세가 월세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현금 가진다고 해서 다주택자 규제는 없습니까? 현금 가진 사람이 지금은 똑똑한 집안채라는 데로 몰리지 현금 가진 사람이 집 여러 채 갖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이어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취약업 풍선 효과 우려된다. 이미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무정부대 다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임대를 45년째 놓고 있지만 그전에는 다 전세로 했지만 지금 월세예요.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의 공급 감소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했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천여 건에 불과하다. 한 달 만에 1만 3천 건을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붙인 격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론 나는 이 주진우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놓은 10가지 중에 한 8가지는 쓸만하고 한 2가지는 잘못 판단한 걸 내가 여러 번 봐요. 근데 이 이재명 정부의 잘한다고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지금 저기 천정부지로 아파트값만 오르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10년 전 시세를 내가 내놔봤더니 10년 전 시세를 주겠다고 Y기업 장회장 놈이 하소연시켜서 그랬더라고요. 아니 45년을 단독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이 단독주택은 땅을 갖고 있지만 아파트는 값이 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금 아파트 그 시세가 45년 전에나 지금 한 몇 년 전까지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0평짜리하고 우리 집이 같은 시세였는데 지금은 4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 내가 기촌하기 전 값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4분의 1 값밖에 안 되는 거. 이건 뭡니까? 아파트가 오르면은 그 다음 단독이 오르고 그 다음 빌라가 오른 것이 지금까지 내가 45년 동안 봐왔던 건데 아파트하고 빌라는 갖다 다 죽여놓고 저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다 죽여놓고 아파트만 미친 듯이 이 단독에 4배가 뛰었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어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면 번지수 잘못 찾는 627 규제 불붙인겨 이재명 정부한테 다 그랬는데 이미 전세가 월세 바뀐 것은 오래됐습니다. 주진우가 똑똑한 건 사실인데 잘못된 거 무조건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잘한 것도 갖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됩니까? 끝으로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은 늘 있었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 수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날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 1일부터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 1.50%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성 총부채 원리 금융 상환 비율 3단계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건 이재명 정부가 할 수는 최소한의 다른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강남에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투기하려는, 강남에 집 살려는, 지 돈이 없으면 말지 은행 빚으로 가지고 집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6억 빌려주면 엄청난 돈이지. 6억이 적습니까? 오늘 뉴시스 2025년도 7월 7일자 기사. 추진후 2주택담보 6억 규제 번지수 틀려 전월세 대란 우려. 전월세 대란은 언제나 있었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월세 대란이 있고, 전세가 월세로 변한 지 오래됐어요. 6, 7년도 넘었죠. 무조건 갖다가 국민의힘당을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민주당 이재명 쪽에 부정적으로 본다 해도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줘야 되죠. 성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보지 못하게 막네요. 검색 기록을 오늘 이제 송원석 뉴시스의 2025년도 7월 7일자 기사입니다. 오늘 거네요. 송원석 이 대통령 여 앞세워 특활비 살린 건 비겁, 차도 살인의 정치. 이것에 대해서 나도 계속 공격해 왔어요. 같은 내용이네. 이 정부 장관 후보자 전과나 의혹투성이 사람만 골라서 기용.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추가 경정 예산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향해 정부 추경안에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건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나무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 차도살인의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것도 우리 국민이 좀 지적하는 부분이죠.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영수증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거 줄 필요 있냐? 다 갖다 삭감해버렸죠. 전억 삭감. 검찰 특활비도 다 삭감해버리고, 경찰, 검찰, 감사원장 전부 삭감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수증도 제출 못하는 그런 거 특활비 필요 없다. 근데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이게 정권 딱 잡으니까 전부 그거 부활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추경에다 집어넣어서 슬그머니 통과시킨다는 거죠. 추경은 야당이 갖다가 그거 거부하지 못하도록. 나무칼 빌려서 사람 죽인다라는 정치 민낯을 보여준다. 차도살인. 송 비대원장은 이것은 정확해요. 우리 국민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이 하고 민주당 놈들이 31명을 줄탄핵 시켜가지고 무정부 상태 만들어 놓고, 줄탄핵 시키니까 현재에서는 줄기각을 시키잖아요. 줄기각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줄탄핵을 시킨 것은 그냥 무작정으로 정치 보복으로 갖다 무정부 상태 윤석열 정부 망치기 위해서 그래 한 짓이에요. 그리고 줄기각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무관 갖다 국정 장관들을 전부 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탄핵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각을 한 거죠. 죄가 없다라고 다 풀어준 거죠. 그랬는데 이 줄탄핵 시켰던 사람을 정부가 바뀌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죠.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재명 사람으로 다시
재편성 돼야 되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때는 줄타nek 시켰던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요. 뭐 법무장관 하나만 빼고 전부 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다 돌려보냈어요. 왜? 줄타nek 그 상태가 되면은 국정이 운영이 안 되고 마비가 되고 무정부 상태가 되거든. 일을 못 하거든. 내로남불이 이거예요. 자기가 되니까 31명의 줄타nek 시켰던 사람들이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사표를 내니까 사표를 발열시키고 자기 새 정부가 꾸밀 때까지 줄타nek 상태가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죠. 발열시키고 그대로 새 정부가 될 때까지 놔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줄타넥은 국정 내란이라는 거예요. 내란은 먼저 민주당하고 이재명이가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하니까 저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근데 그 비상계엄도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몇 명 뒤에서 암실에서 그거 비상계엄 해가지고 갖다 5분 전에 비상계엄 하겠다라니까 국무총리 한덕수가 이거 우리가 이걸 동의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정부 국무위원들 다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자. 자기는 반대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연자제로 이 계엄을 한 윤석열을 배출한 그 나라들은 그 당은 전부 갖다가 해체시켜야 된다. 니들 다 내란죄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전부 다 깎았어요. 내년도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하다못해 재난 비용까지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일이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는 이 재난이 골드 타임을 놓쳐버리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이거 깎지 마라라고 국민의힘당에 몰려드니까 뭐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재명이 고향이 안동을 다 쳐버립니다. 불바다로.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정부 추경 예산안에 특별히를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께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한테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특활비라든지 뭐 검찰 경찰의 무슨 활동비를 다 삭감해버리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없애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그렇게 삭감한 것이 보복 차원에서 그랬죠. 그리고 자기 때 와서는 그것을 슬그머니 구렁이 담는 것이 갖다가 다시 회복시킨 건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로남불이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갖다 불륜이냐 이거예요. 지금. 국민들 보기에도 그래요.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정부 추경 예산안에 특별히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께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나는 이재명이가 줄타넥을 시키고 나서도 국민한테 사죄하겠다고 사죄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도 내가 평생을 김대중부터 문재인을 전부했던 호남 사람이고 민주당 지지자지만 왜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 나올 때 둘 다 안 찍었어요? 내가 늘 했죠. 찍을 놈이 없어서 안 찍었다고.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 목소리를 묵살하고 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에 일방 처리하더니 본회의를 앞두고 내부 의견이 있다며 제멋대로 본회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며 국회 본회의장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여기는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도 잘한 거 없어요. 김문수 떨어질 거 111% 가지고 어떻게 이재명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김문수가 되니까 좋다라죠. 51%의 당선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그때 당시에 11% 지지율로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김문수가 20번을 넘게 우리 국민 앞에 거짓말 친 거 아니에요. 20번을 넘게 자기는 대선 후보로 되면은 바로 뭐 아직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확정도 안 지은
한덕수를 34%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노리고 단일화하겠다. 11%가 34%를 저기 잡아먹을 줄 알았습니까? 국민은 당연히 예, 한덕수가로 단일화 될 줄 알았지. 마지막에 침제 정치로 누워버리면서 11일 이전에는 단일화 못한다. 왜 11일입니까? 11일까지는 이것이 국민의힘당에서 제 기호 제 2번을 달고 국민의힘당에 그 돈을 대주는 돈으로 선거 비용이 되는데 11일이 지나면 한덕수 개인 돈으로 300억을 갖다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가 300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그 국민의힘당 대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으로 그렇게 할 만큼 한덕수는 대통령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대자도 꺼내지 마라. 주변에서 한덕수를 밀어서 이렇게 대통령으로 밀어넣을 때 그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개헌을 하고 온 국민과 여야 전 정치인들이 전부 다 개헌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막 개헌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헌을 하고 그 한미 관세를 해결하고 2년 안에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의 조기 대선을 동시에 치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덕수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끝까지 친대 정치를 하면서 누워버리고 한덕수가 아니고 김문수가 그 대통령이 우리가 왜 국민의힘당에서 가져왔어야 되느냐. 거대당 171석을 어떻게 이깁니까? 107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나마 대통령직을 갖고 있을 때는 대통령 거부권을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동등하게 제멋대로 법을 바꾸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대통령 거부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놓친 데는 국민의힘당이 책임이 많죠. 먼저 김문수가 나쁜 놈이고 왜 한덕수를 해서 자기 국민의힘당에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대권을 잡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기 사욕에 이거 뭐 대선 안 된 건 당연하고 만약에 뭐 이재명이가 수감되면 내가 되겠지 뭐 또 그리고 안 돼도 본전 측이야 뭐 당대표는 하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뭐 171석을 가지고 무슨 구태여 국민의힘당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으로 보면은 뭐 같이 국정을 논의하겠어요? 흉내만 낼 뿐이지. 국민들이 자꾸 여야가 같이 합의를 안 하고 저기 회의를 안 하고 단독으로 처리해버린다라고 욕을 하니까 이어 민주당은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발비를 되살렸다며 뭐 영수증도 없는 것을 뭐 하냐 하는데 자기들은 이것은 특발비는 비밀이고 여러 가지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비밀 이런 것은 저기 그 영수증으로 나오거나 그런 것을 노출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활비 필요하다라고 딴소리하죠. 한마디로 자기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네가 필요했던 것을 왜 삭감해서 없애버렸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던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네. 국민한테 사과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뭐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했던 것을 대통령실 특활비를 제일 먼저 살렸고 지금 18조가 지금 빚을 또 한 달 만에 18조로 빚을 냈다고 그래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금은 민생예산인데 3,920억 원을 삭감했고 국방예산은 900억 원을 삭감했다. 이 대통령의 쌈짓돈 41억 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고 했다. 그는 국회가 이 대통령 현금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쏘져든 나오는 이 대통령 개인 잡박기로 전락한 꼴이라며. 지금 사법도 우려가 크죠. 국민들은. 이재명 중심으로 전부 바뀌어버려요. 이재명 대법원에서 12명의 판사가
10명이 그 이재명의 공직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로 10명이 하고 2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 10명까지 대법원장까지 해서 전부 정상적인 판결을 낸 이들을 뭐 탄핵시킨다 하고 뭐 이렇게 겁박을 주고 정상적인 법안에서 저 아래심으로 내려보낸 것을 거기에 행위로 인해서 이 법이 유죄가 된다라니까 정청래 비롯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170석 가진 거대 민주당이 그 법원에 판결된 행위를 가지고 없애버려요. 법을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게끔 없애잖아요. 이제 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헌법 84조에 의해서 지금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 치 뭐합니까? 국민힘당도 그건 더 이상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대표로 해외 나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그걸 자꾸 건드려서 뭐합니까? 이제는 84조를 갖다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더 이상 사법에 대해서 독재를 쓰지 말도록 그런 것을 해야죠. 뭐 대통령의 뭐 수치를 자꾸 뒤집어 빼면은 우리 국민들은 얼굴 똥칠하는 거죠. 오히려 나라가 이득이 없어요. 그런 건. 헌법 84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범죄가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전부 묻지 않게 돼 있으면 그건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 정상회담을 하거나 어쩌거나 자꾸 그 야당이 자꾸 해외에 나가는 대통령 갖다가 찍어대고 그런 거 들춰서 좋을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헌법 84조가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 식으로 되잖아요. 그 대신에 사법을 이렇게 독재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는 국회가 이 대통령 현금 버튼 누르면 아무 때나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이것은 책임은 국민의힘당 책임이에요. 국민의힘당 6명의 대선 후보들은 전부 이기적이었어요. 당은 생각하지 않고 지가 나온 당에다 2건이나 고발질을 하고 김문수가 그랬잖아요. 송 비대위원장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는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차가 된다고 강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를 매입에 도왔다며 권오를 국가보훈장관 후보자는 근로계약서 안 쓰고 5군데 겹치게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뭐 말도 안 된 거 가지고 자꾸 발목 할 필요 없어요. 국무위원들이 다 제자리에 빨리 안정이 돼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뭐 국무총리 후보도 보면은 재산이 2억밖에 안 된 사람을 가지고 무슨 재산 형성을 따지고 어쩌고 하면 지들은 어때요? 지들 갖다 뒤집어 보면 국무총리보다 더 나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국민힘당에.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온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 있으며 그 통일부 장관 되기 전에 태양광에 얽혀 있을 수 있죠. 태양광 사업 지원법을 연달아 발의했다며 이준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 가로채기에 논문 중복 게재까지 하면서 연구 윤리를 파기했다고 했다. 이 교수들이 제자들은 논문을 가로채는 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간혹씩 있어요 그런 짓. 뭐 말이 지도 교수지 실은 그 논문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건. 지도 교수는 논문의 어떤 맥락에서만 지도를 할 뿐이지 그 논문 자체에 대해서 깊숙이 아는 사람은 논문 쓰는 사람이 그 박사하고 석사죠. 그 중에 좋은 거 나오면은 그 중에 좋은 거 나오면 자기가 훔칠 수도 있어요. 우리 나를 그 석사 논문 지도했던 그 지도 교수가 스탠포드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깐깐하게 유명했는데 그래서 내 한 학기 선배가 눈물을 3번을 흘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뭐 명문대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3번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석사 논문이 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깐깐하게 유명한 그 교수가 마지막에 뭐 여러 대학교 교수하고 뭐
평론가들하고 같이 내 논문 구술 시험을 끝내고 나면서 나서 그러더라고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한 인쇄관 교수인데, 이 논문은 석사 논문 하기엔 너무 아깝다. 내가 이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많이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사르트르 실존주의에 관해서도 그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조각가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은 조각가에 뭐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어떻게 했다고 일생을 쓰는데 끝났는데, 나는 실존주의 그 장폴 사르트르의 그 문학 작품 속에서 알베르토 자코메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힌트가 돼가지고 그 실존주의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부분을 썼어요. 이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자 알베르토 자코메트 작품이 1935년 이후에 확 달라지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그 작품 막 스타일이 달린 거예요. 철학의 기초에서 바로 실존주의 작품이 나온 거죠. 이런 것을 내서 발표를 하자. 그 석사 논문은 너무 아깝다, 그런 말을 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만약에 교수가 너 욕심을 냈다면 그렇게 칭찬하지 않고 자기가 갖다가 해서 박사 논문을 썼겠죠. 오늘 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것은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논문 중복 게재까지 하면서 연구 윤리를 파기했다. 송 비대위 원장은 이번 내각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 중 전과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타자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일단 나라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재명 사람으로 다 해서 빨리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무조건 딴지를 건다고 국민의힘당 편을 안 들어줘요. 국민들은 국가적으로 피해를 끼치면 국민의힘당했다 난도질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똑똑해요. 국가가 일단은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밖에 나가서도 잘 돈을 벌어들이고 국가 빚이 안 지면서 잘 살 수 있고, 사법 저런 것을 갖다가 독재를 쓰지 않으면서 우리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이 분리된 그런 걸 하기를 원하고, 우리 국민은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자꾸 딴지를 걸어서 발목을 잡아서 국가를 지체시키면 우리 국민만 손해라는 거예요. 여야가 싸움질하고 뭐 30명 출탄핵시키고 윤석열은 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하고는 상의도 없이 자기가 비싼 겸을 갖다가 난데없이 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기업들이 28개의 미국 동맹국들은 전부 이 방산 사업에서 어떤 기본적인 것은 감세를 받고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만, 동맹국 중에 우리나라만 28개국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그 감세를 받지 못하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했잖아요.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면 국민이 손해인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 나라가 다 되는데, 기업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잘 사는 거죠. 결국은 기업을 살려놔야 노동자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거예요. 기업을 죽여놓고 무슨 노동자 일자리가 있겠어요? 오늘 뉴시스에 2025년도 7월 7일자 송원석 이 대통령 여 앞세워 특갈비 살린 거 비거 차도 살인의 정치. 그건 맞다고 봐요. 나도 그렇게 봐. 윤석열 정부 때는 뭐 쌈짓돈이다, 무슨 저것은 영수증도 없다라고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해놓고 나니까 뭐 영수증을 내거나 그런 뭐 참 국가 국정의 비밀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대통령이 특활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한 달 만에 다시 복원을 했으면 국민한테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재명이 줄탄핵 시켜놓고도 뻔뻔스럽게 그 다음에 줄탄핵한 걸 재탄핵 쌍탄핵을 한다 했을 때 내 놀래 자빠져 버렸어. 절대 줄 기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줄탄핵을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뭐 그
국민한테 사과할 건 대통령도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뉴시스에서 2025년도 7월 7일자 오전 11시 중국이 트럼프 관세에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동남아 우회 수출 급증. 옛날에는 중국이 멕시코에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제 이번에 동남아를 빠져나서 수출한다고 그러네요. 베트남 경유 수출 30% 증가. 글로벌 공급망 트럼프발 관세 적용. 미국 외 시장 개척. 유럽으로 수출 확대. 우리나라를 좀 배워야 돼요. 이건. 중국에 대해서 정문으로 들어온 거 다 막으니까 중국이 멕시코로 해서 미국하고 멕시코가 저기 경계선에 있잖아요. 뭐 캐나다가 경계선이니까. 하여튼 멕시코 쪽에다가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다 공장 짓고 이렇게 해서 바로 무관세로 멕시코하고 미국은 무관세예요. 갖다 통화시키고 이랬는데 이제 그쪽으로 트럼프가 칼을 들이대니까 이제는 베트남을 통해서 미국으로 갖다가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트럼프할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동시에 미국 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노태우가 샴페인을 터뜨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발전할 때 벌써 해외여행 갔다 풀어놔가지고 너무 외국 사람들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트럼프할 고율 관세를 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참 OECD 국가에서 1%로 잠재 성장률을 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매우 비관적이죠. 우리나라에 앞으로는 0%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어. OECD 국가에서. 6일 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은 미국 인구조사국은 5월 중국 전체 수출을 4.8%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작년 동안 동월 대비 43%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체 수출은 48% 증가했는데 대미 관세만 43%라는 것은 베트남을 통해서 전부 수출했다는 거죠. 컨설팅사 캐피털 이코노믹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윌리엄스는 이 데이터가 매우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가 똑똑한 거 이게. 그는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이 줄면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을 줄이고 베트남과 멕시코에 수입하는 물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산 수출품 약 34억 달러가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에 재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수치이다. 우회로서 수출하는 거예요. 옷만 받고 있고. 실제 지난 5월 베트남 수출되는 중국 전자부품, 인쇄회로, 전화기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등 모듈 등 물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를 우회한 수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5월 약 8억 달러가 인도네시아를 경유했고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5% 늘어난 수치다. 인도에서는 애플이 생산기지를 중국의 인도로 이전하면서 5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과 홍콩에 들여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도 같은 기간 22.4% 증가했다. 애플은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연간 6천만 톤의 아이폰 전량을 인도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의 설립자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인도의 중국산 전자제품 기계류 수입 급증과 미국으로서 수출 증가는 글로벌 공급망이 관세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싸움 하느라고 다 놓쳤잖아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베트남 경유에서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거 눈치채 미국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는 중국산 재수출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그러니까 베트남도 자기 것만 관세를 좀 내리고 중국이 자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것은 좀 40% 올려도 거기에 오케이 했다는 거죠. 추후 체결된 무역협정에서도 추가 경유 관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살기에 급급하죠. 뭐 중국이 자기를 통해서 가는 것이야 40% 올리든 말든 하여튼 자기 것이. 중국은 단순한 우회 수출을 미국 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5월 중국산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해 20% 증가했고 미국에 갔다가 관세로 갔다가 하니까 중국은 다방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수입품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가에서 상속세니 무슨 노동자를 해서 그 수출을 할 수 없도록 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에서는 관세로 뒤집어 씌우니까 우리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고 다 상속세 안내는 호주로 가버리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정치 잘못하는 거 있다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등 5월 중국산 수입이 전년 동기 비해서 20%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막으니까 다른 데 수요처를 찾았다는 거죠. 수입품 스마트폰, 노트북, 일회용 전자담배 등이 있다. 유럽 내 중국산 수입도 증가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물량이 재수출이 아닌 실제 소비를 위한 것일 가능성으로 크다고 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일 내지 5월 중국산 섬유 화학제품, 기계류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이제 중국산이 값싸고 좋은데 그것이 1년도 못 쓴다는 거예요. 농기구를 사보니까 차라리 한국산 좀 비싸더라도 한국산 쓰면은 한 10년 가까이 썼는데 중국산 쓰니까 1년도 안 되더라고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적용한 더 미니미스 면세 조항을 폐지해 그간 800만 달러 미만의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앴다. 이후 중국산 저가 상품은 미국 반입이 급감했고 이는 중국이 무역 경로를 전환한 가장 뚜렷한 초기 징후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막으니까 딴 데를 갖다 판로를 개척한 거죠. 이후 관계자에 따르면 더 미니미스 조항 폐지에 직격탄을 맞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와 쉬인 등 유럽 소비자를 겨냥한 광고가 늘고 있다. 이 테무라든지 이런 쉬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뭐 유럽에서 반품된 것을 우리나라에 팔아먹고 또 우리나라한테다가 저가로 판매해놓고 물건을 안 주면서 상품 광고지만 넣어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정보를 다 팔아먹어서 다 흘려서 그 자기가 산 적이 없는데 카드가 이렇게 테무에서 물건 사면서 카드로 샀는데 그 카드가 전부